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는 곳. Story Radio Station.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 해결사 덱스터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가이드 클레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금융계를 넘어서 전 세계가 진짜 주목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 네, 있었죠. 바로 그 오마하의 현인,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이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일입니다. 맞아요. 정말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버핏이라는 이름 자체가 투자였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의 지표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딱 한 곳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이 거대한 제국, 버크셔 해서웨는 이제 누가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후계자다, 이걸 넘어서요. 버핏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가 설계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또 버핏 없는 버크셔가 마주할 도전은 뭘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요. 네, 버핏의 유산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시스템이고 철학 그 자체죠.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이 거대한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작동할지 오늘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보통 이런 거대 기업의 승계라고 하면 창업자의 카리스마를 그냥 쏙 빼닮은 그런 강력한 후계자 한 명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버핏의 선택은 이런 예상하고는 완전히 달랐다고요. 네, 아주 특별하고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계산된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버핏은 자기 역할을 단 한 명한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네, 대신에 자기 역할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눴어요. CEO, 최고 경영자죠. 그리고 CIO, 최고 투자 책임자. 마지막으로 이사회 의장. 이렇게 세 가지로요. 와, 그리고 각 역할에 전혀 다른 강점을 가진 전문가들을 딱 배치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집단 지도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한 명의 왕을 세우는 대신에 각 분야의 장군들을 세워서 시스템으로 통치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군요. 꼭 옛날 로마의 삼두 정치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버핏은 한 명의 천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버핏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던 회사를 이제는 시스템이 스스로 굴러가는 그런 영속적인 조직으로 바꾸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의 가장 중심,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CEO 자리는 누가 맡게 됐나요? 다들 제2의 버핏 같은 투자 귀재를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버핏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차기 CEO는 그렉 아벨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렉 아벨? 네, 시장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그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 건설가예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버핏 성공 신화의 핵심은 평생에 걸친 그 탁월한 주식 투자 아니었나요? 맞죠? 그런데 그 핵심 역할을 계승하지 않고 운영 전문가를 CEO로 앉혔다고요? 이건 버크셔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그냥 애플이나 코카콜라 주식 사 모으는 투자 회사가 아니거든요. 철도회사인 BNSF, 또 거대 에너지 기업인 BHE 같은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제조업, 소매업 자회사를 거느린 말 그대로 거대한 산업 복합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십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실제 공장이랑 철도를 운영해야 하는 뭐랄까 실물 경제의 거인이 됐다. 주식 차트만 봐서는 회사를 이끌 수가 없는 단계에 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렉 아벨은 바로 이런 실물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국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버핏이 아벨을 두고 이런 극찬까지 했어요. 그는 나만큼이나 자본 배분을 잘 이해한다. 자본 배분이요? 좀 전문적인 용어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자본 배분은 CEO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재투자해야 미래에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걸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거군요. 네. 새 공장을 지을지, 다른 회사를 살지, 아니면 주식을 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아벨은 이 능력에 있어서는 버핏 자신과 동격이라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버핏한테 그런 평가를 받았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성격은 좀 어떤가요? 버핏처럼 유머러스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점에서도 정반대예요.
버핏이 대중 앞에서 철학적이고 은유적인 화법으로 소통하는 걸 즐겼다면요. 아벨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성실함의 아이콘으로도 유명하죠. 버핏이 훌륭한 경영자의 세 가지 덕목으로 꼽은 게 지능, 에너지, 그리고 성실함인데 아벨은 이걸 모두 갖춘 버핏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운영 전문가 CEO 그렉 아벨. 그럼 버크셔 성공 신화의 또 다른 축, 바로 보험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버크셔의 진짜 힘은 보험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버크셔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심장을 지키는 인물이 바로 아짓자인입니다. 아짓자인? 네, 버핏이 남긴 유명한 농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나와 내 평생의 파트너, 찰리 멍거, 그리고 아짓자인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다면 다른 두 사람은 내버려 두고 무조건 아짓에게 헤엄쳐거라.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구하라고 할 정도라니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는 리스크의 연금술사라고 불려요. 다른 보험사들이 무서워서 절대 손대지 않는 리스크, 예를 들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낳는 초대형 자연재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의 발생 확률과 피해액을 정말 귀신같이 계산해서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내요. 남들이 못 보는 곳에서 돈을 버는 거죠. 리스크를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군요. 근데 그게 버크셔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바로 플로트 때문입니다. 플로트요? 네, 플로트는 보험사의 핵심 비밀병기인데요. 우리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즉 보험금을 주기 전까지 고객한테서 미리 받아놓은 돈을 잠시 보관하게 되죠. 이 돈이 바로 플로트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돈을 잠시 맡아두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버큐셔는 아짓자인 덕분에 이 플로트를 이용해서 사실상 이자 없이 막대한 투자금을 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와,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셈이네요. 맞아요. 1967년에 약 1,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버큐셔의 플로트가요. 2024년에는 무려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이 돈이 버큐셔 푸자의 종잣돈이 된 거예요. 와, 200조 원짜리 무이자 대출이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면 왜 CEO가 안 된 거죠? 아벨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알려진 바로는 아짓자인 본인이 CEO의 그런 행정적인 업무나 대외 활동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리스크를 분석하고 계산하는 일을 훨씬 더 즐긴다고 해요. 성향이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본인이 가진 버큐셔 주식을 절반 이상 매각하면서 곧 은퇴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자 가장 잘하는 분야를 맡는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딱 적용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버핏의 아들, 하워드 버핏은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보통은 아들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버핏은 그 점에서도 달랐습니다. 아들인 하워드 버핏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그의 역할은 문화적 수호자입니다. 문화적 수호자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죠? 그는 비상임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는데요. 아주 막강한 권한을 하나 가져요. 바로 CEO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CEO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요? 행동을 할 경우에 하워드 버핏이 그를 해고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철학과 회사의 문화가 다음 세대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가디언 역할을 맡은 거군요. 버핏 사후에 월가의 행동주의 펀드 같은 외부 세력이 회사를 흔들려고 할 때 그걸 막아내 방파제 역할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버핏 제국을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타락으로부터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렇게 운영의 달인 그렉 아벨, 리스크의 연금술사 아짓자인, 그리고 문화적 수호자 하워드 버핏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바로 버핏이 수십 년에 걸쳐 설계한 승계 구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버핏은 CEO, 보험, 이사회 의장이라는 세 기둥을 완벽하게 새로 넣었습니다.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최근 아주 극적인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네. 버핏의 가장 중요한 능력, 바로 그 투자 부문을 이끌어갈 후계자 그룹에서 예상치 못한 이탈이 발생한 거죠. 바로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갑자기 회사를 떠난 건데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안녕하세요.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입니다. 일부에서는 워렌 버핏이 자신의 제국을 물려주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운영은 그렉 아벨, 보험은 아지자인, 그리고 기업 문화는 아들 하워드 버핏에게 맡기는 삼각편대 시스템이었죠. 네. 2부에서는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균열을 가져온 투자 부문의 격변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남긴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리더들이 마주할 거대한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네, 일부 마지막에 예고했던 그 극적인 반전, 버핏의 투자 제자로 불리던 2명 중 1명, 토드 콤스가 갑자기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이거 버핏의 후계 구도에 구멍이 뚫린 셈인데 시장이 정말 발칵 뒤집혔겠어요? 네, 2025년 12월에 그가 경쟁사인 JP모건으로 이직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월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버핏이 직접 뽑아서 수년간 후계자 수업을 시키던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떠났을까 해석이 아주 분분했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움직일 사람은 알 것 같은데요.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크게 2가지로 모아져요. 첫째는 성과의 압박입니다. 한 금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10년간 토드 콤스하고 또 다른 투자 후계자인 테드 웨슬러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약 7.8%였다고 해요. 7.8%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적인 수치는 나쁘지 않죠. 하지만 비교 대상이 너무 강력했어요. 같은 기간 시장 평균 지수인 S&P 500은 연 12%가 올랐고요. 스승인 버핏의 성과는 10.2%였거든요. 시장과 스승을 모두 이기지 못했다는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버핏의 후계자라는 그 타이틀의 무게가 정말 엄청났겠군요. 또 다른 이유는요? 둘째는 역할의 한계입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최종적인 자본 배분 권한,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쓸지 결정하는 키는 CEO인 그렉 아벨이 주게 됐잖아요. 네, 그랬죠. 콤스는 버핏처럼 투자에 대한 전권을 원했지만 자신의 역할이 아벨의 결정 아래에 있는 투자 관리자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한계를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그가 옮겨간 JP모건의 자리는요.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자리였거든요. 더 큰 야망을 쫓아서 떠났다고 볼 수 있죠. 한 명이 떠났으니 이제 버핏의 그 막대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남은 한 명, 테드 웨슬러가 혼자 다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부담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테드 웨슬러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에게는 아주 전설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은퇴연금 계좌에 있던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을요. 28년 만에 2억 6천만 달러, 약 3,500억 원으로 불렸어요. 네, 9천만 원이 3,500억 원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무슨 마법을 부린 거죠? 마법이 아니라 철저한 리서치와 집중 투자의 결과였습니다. 소수의 좋은 기업을 골라내서 아주 길게 보유하는 버핏의 투자 스타일하고 가장 닮아있는 인물이죠. CEO인 아벨 스스로가 주식 투자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라고 인정한 만큼 앞으로 웨슬러의 자율성은 오히려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3천억 달러, 그러니까 400조 원이 넘는 돈을 혼자 굴리는 건 아무리 천재라도 좀 무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만간 버크셔가 웨슬러와 함께 일할 새로운 투자 전문가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를 좀 넘어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우리 시대에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버핏이 만든 이 시스템의 진짜 힘, 그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3가지 위대한 유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플로트의 경제학입니다. 이자 없이 조달한 200조 원의 자금. 이건 다른 어떤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버크셔만의 치트키였죠. 그렇죠. 둘째는요? 둘째는 분권화와 신뢰의 경영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버크셔 해서웨이 돈사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글쎄요. 그 거대한 기업을 관리하려면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요? 고작 25명입니다. 25명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0만 명이 넘는 직원을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버핏이 자회사 CEO에게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완벽하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선수를 뽑았으니까 그들이 마음껏 뛰게 내버려 둔다는 철학이죠.
불필요한 보고나 회의, 감시 시스템을 모두 없애서 관료지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 겁니다. 정말 이상적인 경영 방식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유산은 뭔가요? 바로 오너 매뉴얼로 대표되는 주주 자본주의의 재정의입니다. 버핏은 주주를 단순히 돈을 댄 투자자로 보지 않았어요. 회사를 함께 소유하는 사업 동업자로 대했습니다. 동업자요? 네. 그래서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회사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까지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죠.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보다 더 빨리 알리겠다는 그의 원칙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투명성 원칙을 실천해 온 거죠. 그리고 경영진의 자산 대부분도 회사 주식에 묶어둬서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일치시켰습니다. 주주와 한 배를 탄다는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최초의 기업인 셈이에요. 유산만 들어봐도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새로운 리더십이 마주할 현실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아이러니하게도 현금이에요. 2025년 말 기준으로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무려 3,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니 정말 부러운 고민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500조 원을 그냥 은행에 쌓아두는 건 돈을 썩히는 것과 같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레가벨은 이 막대한 현금을 어딘가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그레가벨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아마도 주식 투자보다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에너지나 철도 같은 거대 인프라 기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에 거품이 낀 상황에서는 제값 주고 살 만한 좋은 기업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죠. 만약 마땅한 투자처를 계속 찾지 못하면 주주들 사이에서 그 돈으로 배당을 달라는 요구가 터져나올 수 있어요. 버핏은 평생 배당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여겼는데 그 금기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버핏의 원칙이 깨질 수도 있겠군요. 또 다른 도전은 없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입니다. 버핏 사유에 그의 주식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되거든요. 그러면 버핏 가문이 가졌던 그 막강한 의결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돼요. 바로 이때를 틈타서 버커셔는 너무 비대하고 복잡하니까 회사를 잘게 쪼개서 팔아치워라 이렇게 요구하는 펀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고 회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하워드 버핏과 그렉 아벨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결국 워렌 버핏의 승계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버핏 없는 버크셔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하나의 거대한 생존 시스템이었네요. 맞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진짜 유산은 500조 원의 현금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자본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시스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렉 아벨의 시대에 버크셔는 과거 버핏 시절처럼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덩치가 너무 커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금융의 최후의 요새로서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빛나게 될 겁니다. 버핏은 떠나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 버크셔라는 회사에 심어놓은 주인의식과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유전자는 새로운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 숨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